뉴스업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9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네, 문홍주 특검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네, 강제 구인 시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게 오늘 오전 9시인데요.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측과 일부 협의가 필요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 걸로 보입니다.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원 200명가량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특검이 이렇게 강제 구인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고 특검은 불출석을 확인한 날 곧바로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 기조로 보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어제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네, 결국 강제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이전에도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이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모두 3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인치 집행 지휘를 내렸는데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랑 달라진 건 문홍주 특검부가 수사팀 검사과 수사관을 대동해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도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건 교정당국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실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것 같아도 지병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도 특검은 자체 확인 결과 조사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 측도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10시에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밀접한 관계인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회사에 대기업이 청탁성 투자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보 장관이 어제 내란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이 결국 구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1시쯤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상민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특검이 주장한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을 내란에 순차 가담한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 등에서 이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 등을 토대로 위증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에 구속된 건데 앞으로 조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란 특검팀은 일단 오늘은 이상민 전 장관을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새벽에 영장이 발부된 만큼 당일 즉각 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의 국회 봉쇄 또 이 체포조 지원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 지휘부를, 이상민 전 행안장관이 경찰 지휘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관여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내란 특검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팀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실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최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특검팀이 벌였는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특검이 이 전 장관처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높습니다. 또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들인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서한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연락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또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요구 조건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90일 동안 현행대로 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좋은 제안에 요구사항을 조금 더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where they will have 15% tariffs. 이어 한국은 상당한 양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무역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미국 농민과 모든 수출업체에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 일찍 나왔지만 지연시켜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전체 무역팀은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합의할 조건이 갖추어졌다면서도 관세 유예를 90일 추가 시행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 관세 25%,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중에 85% 이상이 USMCA에서 요구하는 북미 원산지 규정을 맞추고 있는 만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뒤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31일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한국에서 얻어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단이 전날 백악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운데에 있고 양국 강류들이 양옆으로 서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반년 넘게 우리 경제를 괴롭혀오던 관세 협상이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가라는 조선산업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관세율 15%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도중 정권이 바뀌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협상 퇴짜를 맞는 등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 이뤄진 극적 타결입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25%도 15%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철강 관세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관세율 15%를 사수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타결의 1등 공신은 마스가라고 이름 붙인 한미 조선산업협력이 꼽힙니다. 미국의 새 조선소 건립부터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조선 유지 보수 정비까지 전방위 협력으로 이를 위해 1,500억 달러, 208조 원 규모의 조선업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아울러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동안 액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140조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강하게 권유했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논의하며 세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겨 오해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양보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건 바로 쌀, 소고기 시장이었습니다. 막판까지 미국 측에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개방은 없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의 2008년 광우병 집회 사진을 보여주며 설득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밖에 안 됐다며 농축성물에 대한 민감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국 측도 모니터했고 결국 쌀과 소고기 시장 방어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의 완전한 개방에 합의했다고 표현하면서 오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이제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이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렇게 그 농축산품 부분이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한미 FTA로 이미 농산물 시장은 99.7% 개방됐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개방으로 언급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오던 일부 농축산인 단체는 환영 성명을 내는 등 일단 안심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감한 농축산물 주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미국 측이 세부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당장 2주 내에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회담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주란 기간을 명시한 만큼 8월 내에 이 대통령의 방미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취임 뒤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조율되지 못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다만 만남 자체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를 두고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빠진 국방비 증액이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안보 현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정부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으면서 미 측과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보에서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정상 모두 임기 첫 해에 처음 만나게 되는 만큼 호흡이 잘 맞을지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1일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취임 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제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첫 만남이 건설적이었고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한미 무역 협상이 잘 됐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과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물론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방안도 협의를 했으며 미국 의회가 중요한 만큼 상원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만나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거론됐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까지 양국의 안보 현안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했던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카드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통상과 안보 현안을 망라한 패키지 거래를 시사했지만
협상은 막판으로 갈수록 통상 분야에 집중된 거로 보입니다. 이번 딜은 이제 보시면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대세했습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안보 현안까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비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은 청구서를 들이밀 경우 이미 막대한 대미 투자 규모를 발표한 우리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미국의 노림수인지 모르겠지만 방위비는 별도로 하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방위비에 대한 협상을 이번에 갖게 되지 않게 될까? 또 이렇게. 미국이 바라는 한미동맹 현대화도 곤혹스러운 과제입니다.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북핵 대응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요구가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역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나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현안과도 맞물려 있어 우리가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도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노심초사하면서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아쉬운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SNS를 통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협상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과 같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역시 조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도울 거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후 이어진 공개 발언에선 아쉬운 속내도 밝혔습니다. 만족할 정도의 성과는 아니라면서 자신도 노심초사하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협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한 것이 소극적 대응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해석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협상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말을 안 한 거라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모들은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제통상질서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 기업 규제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한 곱이 넘은 데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만큼 국익 최우선이라는 새 정부의 원칙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속보로 저희가 이 타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이후에 속속 새로운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로 보면 관세는 15% 그리고 투자액은 3,500억 달러인데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협상단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준 건 사실이지만은 전체 평가를 한다면은 눈앞에 큰 불은 일단 하나 껐다. 하지만은 곳곳에 잔불이 있고 그 옆에는 인화성 높은 물질들이 엄청 쌓여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잔불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협상을 잘했니 못했니 할 상황이 아니고
잔불 정리에 진압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큰 불은 껐는데 잔불이 곳곳에 있고 그 옆에 인화물질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 측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아주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요구 조건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 협상은 일본이 우리한테 부담을 엄청 준 거예요. 예.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상한 걸 보면은 이걸 정말 그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갔고 또 미국은 한일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일본을 그만큼 때려놨기 때문에 한국은 뭐 알아서 길 거다라는 걸 이미 감을 잡고 있었고 우리가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예. 또 이 사람들은 협상을 전략을 짜면서 한일 국민 간에 특히 또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양국 간의 민감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도 뭐 준비도 했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손쉽게 자기들이 이 생각했던 거를 얻어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번 협상에서 잘된 점도 많지만 아쉬운 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자동차 관세를 15%를 부과받은 점입니다. 일본은 기존의 2.5%에서 15%가 됐으니까 12.5%를 올렸으니 우리는 원래 한미 FTA가 있어서 제로에서 12.5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설명은 이제 그렇게 분명히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하고 있는데 예. 통상을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배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는 한미 FTA는 거의 이제 저물었다라는 게 이번 그 어제 그 합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다. 물론 3,500억 달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큰 이슈지만은 예. 우리가 그동안에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또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FTA 망이었는데 이런 어떤 그동안의 그 특혜 조치들이 다 없어지는 이런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FTA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봐야죠. 예. 자, 지금 품목 관세, 그러니까 철강 쪽은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제조업의 나라니까 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쪽의 관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국회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그 우리 업계가 한때는 뭐 철강이 우리가 세계적인 철강 강국이었고 지금은 상당히 그 순위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철강 업계뿐만 아니라 그 알루미늄 업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뭐 해외 강산 투자 등등을 하면서 그 철강이든 알루미늄이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해오다가 또 그동안에 정치적인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예. 철강은 기본부터 철강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강산 투자는 뭐 민간 기업이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네. 뭐 국부 펀드를 이용을 하든 또 공적 자금을 좀 쓰든 뭐 아마 국회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재원 지원밖에 뭐 또 다른 뭐 어떤 행정 조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어떤 주된 지원 조치는 재원 지원이기 때문에 재원 지원을 하되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잘된 어떤 그런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측 제안이 조선산업협력입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본부장님께서도 추진하셨던 부분이죠? 뭐 저희들이 그 정부에 있을 때 다 뭐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사실은 작년 3월에 미국의
캐슬린 타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저와 이제 양자간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먼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우리 정부 측에서 상당히 준비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보면은 그 민주당 정부에서 논의하던 거를 공화당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조선업이 매우 어렵고라는 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미국이 이 세계 최강국 조선 국가에서 그야말로 제 말단으로 빠지는가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노동 관련 규제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주면은 사실은 우리 업계, 우리 정부가 덤탱이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서가 하나로 해가지고 앞으로 다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잔불 옆에 인화물질이 있는 이제 그런 사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세운 마서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죠. 마서가라는 게 그 마가에서 시핑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S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뭐 정부 측에서는 협상을 잘하게 된 게 마서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뭐 국민들한테 뭐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조선 협력에서 미국 측에서의 협조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일할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혹은 존스법이라든지 미국 내 그 선박 제조 관련되어 있는 법적 제도 개편도 미국 측이 상당히 호응을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뭐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뭐 그 조선업에 일할 근로자를 못 찾아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해외 인력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외국 노동자를 제3국 노동자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정부가 한미 간의 협의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것도 큰 잔불입니다. 잔불이라지만은 사실은 큰 불이에요. 자, 그리고 쌀 시장, 소고기 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계도 상당히 그 긴장감을 갖고 아마 지켜봤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 말씀이 이건 뭐 정치인들의 레토릭으로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뭐 현지에서 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도 쌀과 쇠고기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그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측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도 과일류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검역 주권을 이유로 해서 수입을 막고 있다. 심지어 뭐 사과 같은 경우는 30년째 지금 막고 있거든요. 30년째 검역을 하다 말다 뭐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거를 우리 과수산업 보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 측이나 또 다 제3국들이 봤을 때는 좀 지나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이렇게 큰 합의를 해냈는데 자꾸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점이 어떤 명확한 합의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례적인 거죠? 이제 크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본이나 EU나 또 우리나라와 한 것은 그냥 큰 틀에서 원칙적인 그림을 그린 거다.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3,500억 달러, 1,500억 달러 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양측의 실무자들이 조율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기 때문에 미측은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시사했던 거를 상당히 강하게 우리한테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방어를 해내느냐가 문제인데 뭐 이 부분은 앞으로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이슈가 크게 번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합의 사항 명문화가 이제 앞으로 좀 차츰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우리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의 뭐 서명을 뭐 크게 해서 뭐 이게 언론에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미국이 이게 뭐 어떤 윈윈한 또 동등한 어떤 그런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요구해서 받아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거는 미국 거다. 이거는 뭐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통상 쪽에서 이제 평생 근무를 해오시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공개 방송에서 심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어떤 경우에도 있지 않았던 이런 지금 상황들이 물론 한국만이 아니죠.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펀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펀드 규모 숫자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하고 러터닉 또 상무장관의 언급인데 뭐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일본한테 했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거 뭐 이거는 뭐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무슨 펀드다 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금융공학적으로 처리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 돈이 아니죠. 더군다나 뭐 이익의 뭐 90%를 뭐 미국에 리테인 된다, 리테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3,500억 달러 전체 같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익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거를 생각지 않고 미국한테 갖다 준다?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게 앞서 일본과의 협상 이후에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서 사이닝 보너스다,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다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도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통상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그런 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고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 쇼핑몰의 일반 소비재들이 한 70%가 중국산인데 중국산이 물론 뭐 관세를 뭐 100몇십 % 매기다가 이게 거의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니까 지금 현재 이 115%를 낮춘 30%를 매기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이게 지금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또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여튼 뭐 상대국으로 붙어서 뭐 돈을 재원을 엄청 뭐 심하게 뜯어낸 거죠. 뜯어냈고 이게 미국의 정부 재정 악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또 재정 위기가 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퉁치기 위해서 좀
그 수위에 넘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김용범 실장의 평가처럼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 실장이 또 했던 발언 중에서는 우리가 일본 펀드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 그걸 토대로 협상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보다 안전장치를 더 많이 포함시켰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뭐 직업 보정이나 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많이 쓰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 그 이면에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 그걸 전제를 하는데 일본이 바보입니까? 그 짓을 하게? 그것도 갑자기 알려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분명히 얘기한 투자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거는 완전히 그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그냥 미국 금융계에다 맡겨놔놓고 트럼프 대통령 하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그 돈 용처도 결정을 하고 나의 지시에 따라서 이러잖아요. 수익도 90%를 우리가 가져간다. 일본이 그거를 수용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우리가 우리는 2,000억 달러 아니 뭐 3,500억 달러에서 그렇게 낮춰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는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일본도 5,500억 달러, 우리가 이제 3,500억 됐는데 우리가 지난 뭐 한 10수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한 3,000억 가까이 돼요. 네. 그럼 3,00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얻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현금 우리 바로 남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00원어치를 팔면은 한 7원에서 8원 남아요. 10%가 안 됩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해가지고 순수익 10% 남기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10%를 잡아도 300억 달러예요. 예. 300억 달러는 우리가 남겨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00억 달러의 일부를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래 우리가 뭐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미국하고 산업협력하면서 우리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는 건 이거는 원만하다라는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3,500억 달러고 미국이 또 90% 가져가고 이거는 뭐 어떤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에서 2주 이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타결 내용 중에서 방위비라든지 안보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미국의 협상 전략을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을 하여튼 뭐 아주 코너에 몰아넣어 놓고 일본이 거의 뭐 두 손 바짝 들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봐라. 러트닉 대통령 장관도 MBC 방송에 가서 그랬거든요. 한국은 지금 바짝 쫄아 있을 거다. 일본이 우리하고 타결한 걸 보고 얼마나 지금 어려워하고 있겠냐. 그러니까 방위비 완전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것만 가만히 놔둬도 통상 분야에서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어떤 계기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투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500억 달러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시바 총리는 5,500억 달러 투자라고 했고, 투자도 또 우리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다고 그러면은 규모가 뭐 상당히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로 FTA가 무효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FTA를 무효화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명분이 좀 됩니까? 아니 뭐 법이 살아 있고 법대로 통상 질서가 돌아간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뭐
국제통상규범 FTA도 아주 강력한 통상규범인데 통상규범에 없는 거를 지금 뭐 미국이 요구를 하고 또 뭐 교육 상대국들이 다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이런 판에 한미 FTA 법대로 우리가 가자. 법대로 가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더 큰 걸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한미 FTA가 서서히 자연사하는 뭐 이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냥 자연사할 때는 그냥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지 거기에 뭐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도 뭐 보복을 하자라든가 또 무슨 뭐 여기에 대해서 뭘 하자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 또 실익이 없어요. 그렇게 해본들 뭐 국민들한테 할 말은 한다 소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남는 거는 또 한미 관계도 악화되는 것밖에 없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참 엄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해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모두 36도에 이르고 경산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폭염은 주말 이후에도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남쪽 해상에서 수증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여름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6월과 7월에는 폭염뿐 아니라 열대야까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기상청은 여름의 절정인 8월에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기 힘든 가마솥 더위가 기승인 올여름. 초반부터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더니 장마가 일찍 끝나며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민들은 찜통 더위에 6월부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에어컨 안 틀면 소파 같은 데를 가야 되고 잠을 새벽에 깨니까 에어컨을 꼭 틀고 자는 것 같아요.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후분석 자료를 통해 밤낮 없는 극한 더위가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모두 역대 1위,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역대 3위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밤 사이 12일째 열대야가 지속한 가운데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해 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7월 한 달 열대야일수는 22일로 종전 최다였던 1994년의 21일을 넘어 역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아직 8월 더위 절정기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여름 한 달 역시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보다 8월이 좀 더 기온이 오르고 그때부터가 실질적인 폭염의 기간이라고 8월 달에도 고온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항상 저희가 주의를 하고 위험기상을 분석하고 있으니 8월 같은 경우는 1주와 2주는 평년보다 덥지만 3주와 4주는 평년보다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이와 함께 올여름 전국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갈수록 늘어나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더욱 걱정은 8월에 극한 폭염뿐 아니라 강한 호우가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재해가 겹치는 복합 기상재해가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은 8월에도 폭염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서로 이질적인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굉장히 강한 비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그러한 위험 상황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두 차례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일과 4일에는 9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으로 빠져나간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와 일부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또 5일과 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수증기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누적되면서 굉장히 열 에너지가 많이 쌓인 가운데 이런 다량의 수증기와 이제 8월 5, 6일 전후로 해서 건조 공기가 부딪히면서 일부 모델에서는 굉장히 많은 강수량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기상청은 8월엔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체감 더위가 더 심해지고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곳에서는 국지성 호우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여름 한 달 동안 폭염과 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상재해가 잦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중순 중남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앞선 권역별 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한 정청래 후보는 대세를 굳히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 박찬대 후보는 막판 뒤집기를 목표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나란히 SNS에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후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협상 결과를 치켜세웠고 박 후보도 정부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D-Day가 다가오면서 두 후보는 온라인으로 지지자와 소통을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표심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 대의원 15%입니다. 16,000여 명에 불과한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와 맞먹는 만큼 승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 수혜로 순회 경선 대신 원샷으로 바뀐 전당대회 일정 역시 최대 변수입니다. 정 후보는 충청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잇따라 60% 넘는 지지율로 압승을 거둔 만큼 어차피 대표는 정청래라는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심이라는 것이 지역과 크게 상관이 없다. 충남과 영남이 투표율은 좀 달랐지만 득표율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 자로잰 듯. 반면 박 후보는 권역별 경선이 연기된 사이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인지도를 쌓은 만큼 역전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막바지 선거 전략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정 후보는 수해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일하는 당대표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고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 제명 촉구안을 발의하는 등 맹렬하게 싸우는 이미지로 뒤집기를 노립니다. 원샷 경선으로 바뀐 탓에 성적표도 못 보고 2주간 달린 두 후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는 누가 될지 토요일 오후 공개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3주 앞두고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인적 청산을 둘러싼 집안 싸움에 극우 논란과 탄핵 찬반 주자가 격돌하며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진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감자, 전환길 씨 유튜브에 나간 장동혁 의원은 극우 논란은 좌파의 못된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며 단일 대우로 싸우지 않으면 함께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엄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환기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뭘 더 절연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싸우고 나아가야 될 때 총구를 계속 내부로 돌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총선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인데 김문수 전 장관도 혁신이란 이름으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뭉쳐서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맞서겠다면서 전환길 논란은 웃기는 얘기라고 받아쳤습니다. 전환길이가 어디 폭발물을 던졌습니까? 누구 집에 담 타놓고 들어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까? 탄핵 반대파의 선명한 노선에 조경태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의 준동을 막자며 반극우연대를 거듭 제안했고, 안철수 의원은 친길, 계몽령, 윤호개인으로 꾸려진 좀비 정당이 되는 건 막자고 외쳤습니다. 젊고 강한 보수를 외친 초선 주진우 의원까지 국민의힘 당대표는 찬탄 반탄 주자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신동욱, 최수진,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검 수사와 극우 논란, 신천지 변수까지 내용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문을 닫고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제부로 일반인 관람을 끝낸 청와대는 당분간 내부 보안과 안전 점검, 시설물 보안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관람 인원을 사전 예약자로 제한하고 실내가 아닌 외부 관람만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청와대 재단은 누리집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복귀가 끝난 뒤 일부 공간에 대해 일반인 관람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개방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4단계인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인세율을 3년 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최고 세율 25%는 과표 기준 3천억 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증세 기조로 대전환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일부 감세를 통한 국정과제 지원 세제도 담겼는데요. 코스피 5천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또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도 담겼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이 자본시장으로 흐를 정도로 배당 촉진책은 파격적이어야 한다. 부자 감세는 안 된다. 논란 속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14에서 45% 세율인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한 해 전에 비해 현금 배당액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견이 많았던 적용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는 35%로 정해졌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연도에 기속되는 배당분입니다. 유사한 세제를 한번 할 때 25%를 한 적도 있는데 너무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억 초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 세율을 35%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투자와 상생협력 지출 등으로 쓰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배당을 늘려도 추가 과세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양육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자녀 수가 많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당 50만 원씩 100만 원 한도에서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25만 원씩 5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이 됩니다. 이와 함께 15% 세액 공제되는 교육비 대상에 초등 1, 2학년 학원비가 포함됩니다. 단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으로 국한됩니다. 또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이 잠시 뒤 9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네, 문홍주 특검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네, 강제구인 시도가 얼마 안 남았죠.
네,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게 오늘 오전 9시인데요. 앞으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 측과 특검에서 일부 협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는데요. 영장 집행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원 200명가량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현장이 많이 소란스러운데 특검이 이렇게 강제 구인을 시도하게 된 배경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고 특검은 불출석을 확인한 날 곧바로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 기조로 보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어제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네, 결국 강제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이전에도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이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모두 3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임시집행 지휘를 내렸는데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랑 달라진 건 문홍주 특검보가 수사팀 검사과 수사관을 대동해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도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건 교정 당국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실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것 같아도 지병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도 특검은 자체 확인 결과 조사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 측도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이 결국 구속됐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1시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상민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특검이 주장한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을 내란에 순차 가담한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 등에서 이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 등을 토대로 위증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네, 오늘 구속된 건데 곧바로 불러서 조사를 할까요? 네, 내란 특검팀은 일단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을 구치소에서 곧바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새벽 영장이 발부된 만큼 당일 즉각 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의 국회 봉쇄와 체포조 지원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이 군 지휘부를,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지휘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관여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란 특검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팀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실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구속되는데요. 특검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최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특검이 이 전 장관처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높습니다. 또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들인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잠시 뒤 9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금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세한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집행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물리력 행사 등 각종 강제력도 교도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한 특검은 교도소 내 수용실 외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실에 직접 찾아가 교도관을 집행 지휘하는 형태로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전에도 좀 구인을 실제 집행한 쪽은 구치소 측이었는데 이 검사와 수사관이 구치소에 함께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통상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인치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우편 내지는 구두 통지로 교도관에게 집행 지휘를 하기 마련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행 지휘, 교도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니 특검의 출석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실제로 찾아가서 집행 지휘를 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교도관 입장에서는 이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치소의 안전, 질서 유지, 수용자 보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 기타 사유의 경우에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구인의 효력은 부여되어 있고 이 구인의 효력을 바탕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교도관이 부담을 느껴 특검 측에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특검 측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9시에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할 예정인데요. 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틀 연속으로 소환에 불응한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물리력 동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전망하시기에는 쉽게 말해 손을 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그 효력상 조사실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정의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가 이를 두고는 실제 집행은 교도관에게 맡겨져 있는 이상 교도관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서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라는 강경 기조라면 이때는 교도관이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강제력 행사에 따라서 구치소 밖으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서 실력 행사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홍주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고 서울구치소의 화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과 경찰의 인력대 모습도 굉장히 지금 많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궁금한 게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좀 실명 위험에 자율신경계 손상 위험까지 토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다,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 책임 소재 문제도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법리 다툼이 또 생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위험과 기저 질환이 상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명 위험과 관련해서는 3개월간 안과 진료를 받지 않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건강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주요한 판단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경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실제로 서울구치소 측도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실제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 조사조차 받지 못할 심각한 건강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다면 결국 구치소 내지는 특검 측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현장에 특검 측이 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리력 행사는 특검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는 만큼 그 모든 책임의 귀속 주체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었고 적절한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별도 수사 재판과 별개 절차로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공방 대상으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특검 측은 강제 구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서울구치소 앞 화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조사에 불응해서 결국엔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과 상황이 다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손치더라도 공수처 등의 조사가 이미 선행돼 있던 만큼 곧바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상 반드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혐의 사실은 명태균 의혹 등으로 추격될 수 있는데, 이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혐의 등입니다. 모두 김건희 여사 외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형태를 전제 사실로 삼고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제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나서서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자포자기를 한 듯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자신이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그 진술 내용을 곧대로 받아들여 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조사를 받지 않고 향후 기소되었을 때 재판 단계에서 다투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조사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기대는 듯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현재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체의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던, 시도를 하기로 했던 이제 시간 9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특검 사무실까지 호송차로 이동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 노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구치소에서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나오는 형태로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호송차에 실려서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포착될 수 있는데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나아가서 특검 사무실로 이동한 경우에도 포토라인의 설치 여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포토라인은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사가 설치하는 것이고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이 포토라인 설치와 설치 장소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지 묻는 절차를 봤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물리력 행사의 성공에 인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한번 포착되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한번 포착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부 포착될 수는 있을지언정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포토라인 등을 통해서 포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한마디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하면 타고 있는 차량 정도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만약 이렇게 체포가 실제로 진행이 돼서 조사도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리력 행사가 상당히 강경 일변도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결국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고 입을 강제로 열게 할 만한 방안은 없고 입을 강제로 열게 하는 방안 자체가 위법 수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에 인치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진술을 강제하는 방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각종 질문을 쏟아내고 각 질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형태로라도 조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정도 절차가 완료되어야 기소를 할 수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주요한 공범인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는 상당한 무리수이고 특검으로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언정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기소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입장 변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좀 출석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진해서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예전 실제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구인을 시도한 전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드루킹 사건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물리력을 동원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사가 불발된 반면에 드루킹은 구속 이후에 소환을 거부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로 끌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안의 차이는 피의자의 태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당시 자포 자기심장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자신은 협조하지 않겠다. 모든 상황을 역사와 정치 상황에 맡기겠다는 의사였던 반면에 드루킹은 실제로 물리력을 강하게 동원했다기보다는 추가로 조사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가 추가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조사에 응해야 자신의 혐의를 줄이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실상 자진해서 사무실, 즉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혐의가 더 추가되거나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향후에라도 자진해서 출석하거나 특검의 물리력 행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말씀을 좀 풀어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을 자진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면 추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유로는 내란죄의 그 처벌 규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한마디로 극형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도 상당히 중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 내란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서 이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의 입장 내지는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대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기징역 선고는 상당 부분 예견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판이 변동되거나 향후 사면 등을 노릴 수 있을지언정 굳이 수사와 재판이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역시 여타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 여러 강제력,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낮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특검이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된다거나 특별히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낼 만한 요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치소에서 끌어낸다고 해도 대면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조차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치소에서 끌어내기만 한다면 조사실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수월하고 조사실로 이동만 이루어진다면 대면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만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진술에 거부하거나 기본적인 인정신문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간단한 진술만 반복할 뿐 실제 특검이 노리고 있는 실체관계에 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태도에 비춰볼 때 자신이 일체 진술을 하지 않을 때 모든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귀결되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이른다면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일지언정 진술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물적, 인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를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예고했던 시각인 9시가 지나서 지금 9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한 김건희 특검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물리력 동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지난번에 내란 특검이 이 체포영장을 지휘했을 때 그때 응하지 않았던 구치소 측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경위서를 내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내란 특검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교도관들에게는 참 난감한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특검이 당시에 서울구치소에 나름대로 상당한 불만과 압박을 가했던 이유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구인 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충분히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강제력 행사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형집행법에 따른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여러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 기속 주체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구치소 입장에서는 지휘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이 상당히 두려웠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구치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 수용자 보호 등 형집행법에 따른 물리력 강제력 행사 기준 외에 여타 물리력 강제력 행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서울구치소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은 여타 사정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윤 전 대통령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고 실제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환으로서 내란 특검 자체 수사관이 실제 현장에 임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예. 결국 특검과 구치소가 관련 법령 해석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강제력 행사 기준, 특히 구치소 내에 수감돼 있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그로 인한 책임 기속 주체를 둘러싸고 특검과 서울구치소 간에 일정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만약에 오늘 영장 집행에 실패를 해도 영장 유효 기간인 7일 전에는 재집행이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8월에 눈 시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시술 이후에 체포하는 전략도 특검팀에서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있을까요? 일단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 7일이라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네. 7일 이전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향후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호전된 이후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재체포영장 청구라 이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상세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절차도 비교적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번이라도 단행하여야 기소가 수월하므로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문을 시도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불복해 어쩔 수 없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감행하였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끝내 불응한다면 조사 없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인데 최근 특검이 윤상현 의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당 부분 얼개가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관련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감행할 예정이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와 관련된 여러 압수수색과 인적 진술을 확보해두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의 진술, 윤 전 대통령과 당시 통화하였고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이던 장제원 전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발언이 나온 바 있고 다만 자신은 그 진술을 듣고도 잘 논의해 보겠다고만 답했을 뿐 실행 행위는 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여타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고 그 이전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 여론조사가 81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얼개라면 기소도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당사자인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의 피의자 신문을 감행하지 못한다면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공소시효 도가가 임박한 상태에서 아무런 피의자 신문 없이 곧바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란 특검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내란 행위에 공모 그리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혐의들이 영장에 적시됐습니까? 먼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하였고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방조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전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혐의들 과연 인정될지 일각에서는 의문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가 이어져 왔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영장 발부는 자명한 상황이었는데 영장 전담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자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내란 특검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장관을 내란에 순찰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를 한 상황인데 앞서 계엄을 함께 준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과는 좀 다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내란 특검의 기본적인 시각은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이 내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의 공모에 기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 한 자리에서 사전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혐의가 인정된 이유는 순차 가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자리에서 공모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순차 공모를 이루어왔고 무엇보다 공모 공동정범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 공모 공동정범은
공모와 실행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모해야 하고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만 한 상태에서 실행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 정황 자체가 실행 행위에 준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비상계엄 준비를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해서 공모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준할 정도로 충분한 공모에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내란 특검의 시각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국무위원이 이렇게 되면 2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전 총리는 이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대통령실 CCTV 영상상으로도 단전, 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이 전 장관과 함께 보는 모습이나 이 비상계엄 선포 전 문건을 국무위원들과 돌려보거나 챙겨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한 전 총리 주거지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이미 실시된 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한 전 총리 비서실장이 내란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의 행적과 동선에 대한 조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사실상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나 강유구 전 부속실장 등 여타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의사와 행동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내부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현장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일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서울구치소 내부에 수사기관이나 구치소 교도관이 아닌 이상은 진입하지 못합니다. 언론사나 관계자들도 모두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전해 듣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구치소 내부로 들어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검보 검사 수사관이 교도관을 동행해서 수용실로 직접 찾아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도관은 결국 특검의 지휘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지휘할 테니 모든 책임은 특검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강제력 행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면 교도관은 어떤 형태로든 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치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발부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기해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치소에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모든 신병 처리가 교도관에게 맡겨져 있고 교도관은 형집행법에 따라서 구치소 내부 안전과 질서 유지, 수용자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검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전제하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라는 요구를 한다면 교도관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제력 행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향후 책임 기속 주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증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호관세가 발효된 이후에 경계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의 투자 협상의 디테일에 주목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현재 급락하며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8원이 오른 1,395원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7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수출이 608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9%가 증가했고 조합 일수는 1년 전과 동일합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5.9%가 상승했다. 7월 수입 관련해서는 542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년 전보다 0.7% 증가한 수치고요. 관세청에서는 7월 무역 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31.6% 상승, 14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7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관련해서는 8.8% 상승했고 58억 달러, 2달 연속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